발표자는요,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에서 소셜 네트워크 분석과 데이터 과학을 기반으로 콘텐츠 산업의 구조와 기술 융합을 연구하고 계신 분이세요. 이원재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주제는 K문화의 글로벌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입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이원재라고 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강의실이 딱 요만해요. 그래서 저 마음 편하게 강의하라고 오늘 발표하라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 같은데 다들 젊으셔가지고 제가 지금 학생들 보면서 하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마음이 편해서 지금 편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딜레마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CBS의 사장님도 오시고 그다음에 우리 박수현 의원님도 오시고 뭐 평소에 제가 만나 뵙기 어려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오시는데 그럼 그분들의 기대에 맞게 제 이미지가 좋아지는 발표를 할 것이냐 아니면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 그냥 내 이미지가 나빠질 것이냐 이제 보통 이 지식인의 의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저는 되게 건방지고 교만하게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게 오늘 저의 목표입니다. 많은 이 K 콘텐츠에 관한 대중적인 이해와 관심이 굉장히 비등하기 때문에 이해와 관심이 비등하면 비등할수록 우리가 자꾸 같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문화기술대학원은 저는 사회학 전공자고 제 옆방에 물리학 하시는 교수님이 계시고 그 옆방에는 컴퓨터 비전을 하는 교수님들 계시고 저희가 합동을 해서 뭐 콘텐츠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그 융합과학이 어떤 미래를 갖고 있느냐 한국 사회를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를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는 내용이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계시는 뭐 K-팝, K-콘텐츠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좀 더 잘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회와 국가와 모든 것이 지금 변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가져봅니다. 자, K 콘텐츠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콘텐츠를 파는 게 아니고 이 콘텐츠를 판다는 거는 사람들의 취향의 기대에 부응해가지고 이제 취향을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향이 뭐냐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취향이라는 말을 이 콘텐츠라든지 어떤 소비나 시장에 적용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놀랍게도 물리학자들이었습니다. 제가 아마 이제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 왜 굳이 제가 취향이라는 말을 가지고 하느냐? 근데 이제 취향의 시장이 있어요. 취향의 시장은 분포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분포는 제가 이제 오늘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을 할 것이에요. 이 분포는 여러분이 되게 이해하기가 쉬운 건데 어떻게 뭐냐면 판매량이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팔리는 취향은 한 개나 두 개 정도로 되게 작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신라면을 먹듯이 조금 이쪽으로 하면 불닭볶음면, 조금 저쪽으로 가면 뭐 안성탕면이랑 무슨 오뚜기라면 이렇게 지금 있는 거겠죠. 그걸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두 개 팔리는 상품은 취향의 시장에서 특히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AI 서비스라든지 뭐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제조업 상품들도 사실은 이 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자, 이 분포를 보자마자 원래 사회적으로 예민하신 분들은 처음 떠올리시는 말이 있어요. 불평등이라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불평등하냐?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가 불평등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로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저 기업들이, 저 시장이 저렇게 불평등하게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를 살아가면서 한 사람이 시민으로 느끼는 소비자, 국민, 시민으로서의 불평등의 느낌만큼 사실은 시장도 엄청난 불평등 안에서 요동치고 움직이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러면 저 지금 불평등한 저 분포에 관한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취향의 시장은 되게 불평등한 분포를 가지고 있고 이 불평등한 분포를 해석하는 데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제가 오늘 그 두 가지 관점을 소개시켜 드리는데 두 번째 관점에서는 조금 더 가지를 아마 칠 것이에요. 자, 첫 번째 제가 이제 프리퍼런셜 어태치먼트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거를 사실 이 개념을 여러분 위키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뭐 그 이전에 정치학자도 쓰고 뭐 도덕 연구하는 사람들도 쓰고 뭐 여러 가지를 찾으실 수 있는데 이 취향의 불평등한 분포를 설명하기 위해서 물리학자들이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프리퍼런셜 어태치먼트라는 건 뭐냐면 자, 여러분 라면을 살 때는 제가 한 번은 말을 걸고 싶었습니다. 제가 매일 저녁 시청하거든요. 예. 라면을 어떤 기준으로 고르시나요? 자,
우리가 라면을 구입할 때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정보의 가짓수가 굉장히 적어요. 근데 여러분께서 이제 무슨 뭐 스파티파이라든지 아니면 멜론 뮤직이라든지 뭐 지니 뮤직 같은 걸 틀면은 막 노래 고르느라고 굉장히 좀 좋은 노래 들으면서 뭐를 하고 싶은데 시간을 많이 들이시잖아요. 자, 문화나 취향의 시장이라는 거는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불확실성이 높은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불확실성을 빨리 해결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거는 내가 다 들어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 주변에 음악 좀 아는 애를 쫓아서 듣는 게 가장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그거를 프리퍼런셜 어태치먼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의 취향을 남의 취향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붙이다 보면 아까 말한 이런 분포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대충 이렇게 지금 쏠리더라. 자, 여러분이 지금 좀 전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거만해지고 좀 이미지 나쁘게 지금 변화하겠다고. 아까 지금 축사하실 때 나온 얘기들은 다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였어요. 뭐 우리나라 300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져가지고 1등 해가지고 지금 150조지만 300조로 늘려가지고 뭐 일본을 앞서고 중국을 무찌르고 뭐 이런 일을 하겠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왜 이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실까요? 이분들이 생각이 단순해서? 그러니까 정부와 의회가 생각이 단순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거는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인터넷 지금 들어가셔서 보시면 소는 와규가 최고라던 일본 셰프들에게 마장동 툭불 하늘을 사주자 마장동이 최고라 그랬다. 그죠? 미국 탑가수 순서도 바꿔버린 GD의 컴백 무대.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K 콘텐츠가 지금 세계를 제패한다고 생각했을 때 느끼시는 이미지 아닌가요? 우리 이거에 일견 지금 확신을 지금 갖고 계시죠?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더 되고 이게 이제 지금 우리 뭘 내놔도 지금 뭐 드라마를 내놔도 그렇고 바베큐를 내놔도 그렇고 뭐 K-팝 뭐를 내놔도 그렇고 어디 가든지 지금 1등을 하니까 굉장히 지금 자기 확신과 내셔널 프라이드가 지금 되게 높아져가지고 야 이거 이렇게 잘 팔리는 거 보니까 우리가 원래 훌륭했나 봐. 그러니까 이거 150조를 300조로 늘리자. 지금 이렇게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자 이제부터 오늘 다음 슬라이드서부터 제가 죽을 때까지 저를 재수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이거는 재작년에 나온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뭘 분석을 했냐면 스파티파이에서 연도별로 사람들이 듣는 음악의 종류수를 측정을 했어요. 자, 지금 유럽, 아시아, 글로벌 이쪽으로 보시면 대체로 지금 이 바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이게 1740개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스파티파이가 자체적으로 계산하는 장르의 수입니다. 음악 장르의 수. 사람들이 점점 다양한 걸 듣는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되게 불평등한 구조를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어차피 1등은 하나야.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져야지. 금메달 따야지. 그거 아니고는 의미가 없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K-팝이 글로벌 프레젠스를 갖게 된 이유는 사람들이 다양한 걸 듣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해진 가짓수에서 1등으로 올라선 것이 아니고 여러분 기분 나쁘시더라도 그냥 제가 이런 얘기 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세요. 이 얘기를 제가 오늘 좀 더 할 겁니다. 이걸 지금 롱테일이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2014년에 크리스 앤더슨이라는 학자가 이게 나중에 이제 책으로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예상을 했어요. 10년 전에. 어떤 식으로 예상을 했냐면 이 양반이 지금 주목하는 거는 세계적으로 1등하는 거를 뭐 글로벌 힛, 뭐 타일러 스위프트 뭐 이런 가수들이 지금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싸이는 어디 있겠습니까? 싸이가 그때 지금 뭐 세계에서 유튜브 가장 조회수하는 유튜브 콘텐츠를 해서 지금 여기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니요. 아마 지금 여기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왜 여기에 다양한 것들이 드러나서 나름 잘 팔리느냐가 이 사람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는 인류 역사상 최초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2014년과 2004년 요 시기에 인류 역사상 최초로 가지게 된 게 What 뭐였나요? musical era are we even in 2025? Historically, each era had a defining sound or cultural movement, like swing in the 30s and 40s, rock and roll in the 50s and 60s, or even the MTV-driven pop music of the 80s. One of my favorite eras is grunge or alternative rock of the 90s. This was because mass media, meaning radio, TV, MTV, print media, was all coordinated with major labels which controlled the distribution channels of the music to create dominant narratives, which made it easier to label the era by a few breakout genres or styles. So what was the turning point that ended these dominant genres of music? Things like Napster, the iTunes Store, Spotify, YouTube changed the way that people discovered and consumed music. Because today, there's really no unifying broadcast platform that forced this collective experience for listeners. So really now we're in what I would call a post-genre world, where there's no particular dominant sound, just a galaxy of possibilities. 자, 지금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릭 비토라는 분은 제가 가입한 미국의 유명한 대중음악 평론가인데 연주도 하고 음악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설명을 하세요. 자, 이분이 불과 몇 달 전에 2025년에 내가 음악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지금 포스트 장르 시대다. 근데 그 이전에는 장르가 있었다. 근데 있었던 이유가 배급사와 제작자와 가수들과 매스미디어가 연합을 해가지고 좋은 곡들을 일방적으로 사람들한테 쏟아붓던 시기. 아마 JYP가 원더걸스를 데리고 미국에 가서 투어를 할 때는 그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했을 거예요. 그게 불과 10년 전입니다. 근데 싸이 현상이 벌어진 건 그 다음이거든요. 뭐 때문에 생겼죠? 유튜브 때문에 생긴 겁니다. 발견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우수해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를 호소한 게 아니고 전혀 유통과 트랙에 다른 방향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주 유명한 영어 표현을 지금 막 쓰시면서 끝냈는데 우리는 지금 갤럭시 오브 파시빌리티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갤럭시 오브 파시빌리티. 자, 이제 뭐 제가 한 연구를 잠깐 소개시켜 드릴게요. 4년 전에 저와 제 박사과정 학생이 유로피안 댄스 뮤직이 전 세계 페스티벌에서 이렇게 연주가 되는데 그 연주되는 유로피안 댄스 뮤직은 이렇게 컴필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여러 곡들을 이제 이어붙인 거예요. 그래서 세계 6대 페스티벌에 6년치에 나온 모든 곡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가지고 음악의 지도를 그렸습니다. 이 지도를 그려서 저희가 발견한 것 또한 갤럭시 오브 파시빌리티예요. 왜냐하면 뭐 이 가운데서는 뭐 여기 보시면은 무슨 뭐 DJ 스네이크 누군지 아세요? 블랙핑크 리사랑 노래를 몇 년 전에 발표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 말로는 DJ 스네이크가 리사보다 한 1000배쯤 유명한 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 유로피안 댄스 장르고 뭐 라틴 뭐 이제 여러 가지 주류의 댄스박에 나올 법한 음악들이 있지만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요 두 개의 조그마한 섬들입니다. 여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졸려지는 현대음악입니다. 필립 그라스 같은 사람들의 음악이 여기 있는 거고 이쪽에는 정통 재즈 뮤지션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유러피안 댄스 뮤직의 컴필레이션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주변에 있어가지고 인기 없어져가지고 사라질 것이 아니요. 굉장히 퍼시스턴트하게 이 안에서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걸 제가 발견하고 그걸 지금 논문으로 썼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실은 세 가지 때문에 싸이도 갑자기 사람들의 눈에 띄어서 케이팝의 시초가 되고 뭐 그 이후에 BTS 팬덤이 이러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크리스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그 비밀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한한 창작. 저희가 이제 디지털 미디어를 쓰게 되면서 창작하는 게 어렵지 않게 됐어요. 그건 이제 기본적인 조건이죠. 자, 두 번째는 생산과 공급 비용의 감소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그게 그 분포를 지금 바꿔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아까 제가 프리퍼런셜 어태치먼트를 했죠. 추천 시스템이 얼마나 지금도 발전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그 듣는 습관을 회사에 대해 잘 알아가지고. 자, 그럼 이 세 개를 합쳐놓은 게 뭡니까? 그게 바로 넷플릭스, 유튜브, 스포티파이입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K 콘텐츠의 미래를 위해서 K 스포티파이를 만들려는 건가요? 라고 누군가 물어보신다면 그분도 싫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 앤더슨의 얘기는 원래는 이 검은 선을 따라서 굉장히 한두 개만 남아있을 정도로 낮아진 그래프가 저 세 개의 기술적, 제도적 환경 때문에 여기가 뚱뚱해졌다는 겁니다. 뚱뚱해졌다고 하고 제가 아까 한글로 표현했듯이 이 양반이 이거를 민주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적어도 콘텐츠 산업의 민주화를 누가 이뤘냐? 오바마가 이뤘냐? 독일 녹색당이 이뤘냐? 아니에요. 구글,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이뤘다는 거예요. 적어도 콘텐츠의 다양성을 시민들이 느끼게 해주는 거. 근데 여러분 잘 연결이 안 되시잖아요. 어떻게 재벌 대기업이 민주화를 이뤘다는 거야?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저를 믿으시거나 저를 싫어하십시오. 저는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겠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이 취향의 시장에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한국의 콘텐츠가 들려지도록 기회를 제공했어요.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것과 뭐가 연결이 되냐면 여러분 전 정권의 포용성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럼 포용성은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냐? 포용성은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그게 이제 아마 크리스 앤더슨도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문화라는 거는 포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갤럭시 오브 파시빌리티, 이게 또 책으로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앞에 얘기한 갤럭시 오브 파시빌리티는 상관없이 이 프랑스 작가 고얏이라는 프랑스 작가가 이 책을 쓴 이유는 스타워즈를 분석을 했는데 스타워즈 1편서부터 최근에 나온 스타워즈까지 스타워즈가 어떻게 몇십 년을 여러분 발전하게 됐었을 것 같아요. 계속 루크 스카이워커랑 다스베이더가 나오는 걸로 몇십 년 할 수가 없잖아요. 최근에 나오는 스피노프 같은 경우는 안도르 같은 사람, 뭐 도둑이기도 하고 별로 잘 보이지도 않는 아주 시시한 캐릭터였는데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한 스피노프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갤럭시를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잘생긴 주인공, 사악한 빌런뿐만이 아니고 그 안에 별 의미 없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의 뭐를 발견했죠? 이제 여기서 사회학이 나온 겁니다. 사회학은 이제 이런 데 쓰는 거예요. 그들의 역할이 주목받기 시작한 거예요. 너는 1편에서는 굉장히 지나가는 역할에 1초 나오는 사람이었지만 이것이 시리즈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이 사람의 굉장히 도덕적으로 내지는 아니면 무슨 외모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판단될 수 없는 어떤 다양한 모습.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결국 뭐 저도 지금 매일 깨닫고 있고 여러분도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집에만 들어가면 나는 주인공이 아니고 사실 조연이라는 거를. 예. 조연의 시대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하나의 거대한 스타워즈 얘기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주변에 하찮다고 생각했던 정체성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문화적 풍요함, 문화적 기쁨, 문화적 1등이 아니고요. 문화적 풍요함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거를 저는 몇 가지로 증명을 하려고 했는데 브라질 학생인데 제 학생 중에 루이스 도 아마렐이라는 거. 이 학생이 브라질에서 대전의 카이스트로 유학을 왔습니다. K-팝을 연구를 하겠다고. 얼마 전에 졸업을 했는데 제가 오늘 데려갔습니다. 루이사, can you say hello to the audience? 지금 성공적으로 논문 디펜스를 마치고 지금 출판을 준비를 하면서 한국에서 일자리도 찾고 있으니까 굉장히 똑똑한 브라질 여학생한테 일자리 주고 싶은, 특히 이 콘텐츠 산업에서 굉장히 좋은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이자가 주목한 거는 BTS의 두 개의 모멘텀이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2011년 빌보드 뮤직 어워드를 수상했을 때, 그리고 2018년 그래비 시상식에 후보로 올라갔을 때, 이 두 가지 모멘텀이 여러분 다 아시는 아미들한테 들이 이거를 지금 어떻게 의미화를 시켰는가를 뭐 요즘 잘하는 무슨 LLM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레딧이라는 곳에 이제 게시판에 방탄소년단 게시판이 있는데 그걸 이제 알방탄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한 7, 8년의 모든 텍스트를 저희가 또 다 모아가지고 LLM을 가지고 지금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했는데 이게 지금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점진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recognition. 자, 여러분 그 상을 받으면 내가 I was recognized 이런 이제 표현을 씁니다. 인정받았다. 근데 이 recognition이라는 말이랑 꼭 따라오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루이자가 아주 명민하게 이론적으로 발견했는데 validation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validation이라는 말 앞에는 형용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웨스턴 밸리데이션이라는 말이었어요. 자, 전 세계 아미들이 고민을 했던 건 뭐냐면, 이 두 가지 모멘텀을 통해서 고민을 했던 건 뭐냐면, 야, 빌보드 뮤직 어워드 받는 건 드디어 미국 애들한테 인정받는 거야? BTS가? 그래미를 받아야 진짜 인정받는 거 아니야? 이게 뭐 남미의 BTS 팬, 유럽의 BTS 팬, 뭐 아시아나 중동이나 아프리카의 BTS 팬들한테 무지하게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초창기에. 이게 한국 사람들이 일본 셰프에게 마장동 소고기를 먹였을 때의 심정이랑 비슷한 거죠. 야, 우리가 1등 하는 거 아니야? BTS가 드디어 타일러 스위프트보다 더 인정받는 거냐라고 하는 조바심들이 이들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루이자가 발견한 모멘텀은 뭐냐면, 그래미상이 지나자마자 I don't care anymore. 웨스턴 밸리데이션과 상받는 거는 점점 상관이 없다라는 식으로 아미들이 말을 바꾸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모멘텀이에요. 내가 세계를 지배해가지고 모든 사람들한테 우러럼을 받겠다. 그것이 지금 BTS의 정신이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그냥 BTS는 우리의 이야기고 스타워즈의 조연 같다 할지라도 내가 그 안에서 나 자신을 보게 되는 어떤 모멘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취향의 시장에서 저는 한국 K 콘텐츠의 미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가디언에 나온 BTS 아미의 한 인터뷰를 보시죠. 이분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 되게 외로운 사람이었는데 BTS가 다가왔다가 아니고 BTS 팬들이 나에게 다가왔다고 그래요. 이들에게 중요한 건 음악이 아니고 BTS를 들으면서 느끼는 연대, 그 연대 속에서 보여지는 나 자신의 모습. 근데 그 나 자신의 모습을 미국 사람이 인정하든 유럽 사람이 인정하든 아니면 선진국 백인들이 인정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다라는 깨달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학과의 교수님 몇몇 분들이 몇 주 전에 SM 엔터테인먼트에 방문하실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에 보여줄 여러 가지 뭐 기술적인 뭐 이런 협업하러 갔었는데, 거기에 되게 중요하신 위치에 계신 분이 이 말을 하셨어요. K-팝은 장르가 아니다. 저는 그게 되게 인사이트풀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K-팝은 팬덤이다. K-문화, K-컨텐츠가 세계에 호소력을 갖는 거는 컨텐츠 자체의 우월성, 사람들이 컨텐츠의 우열을 비교하기 멈춘 지가 오래입니다. 이거는 사실 선진국일수록 마찬가지예요. 컨텐츠는 우열을 가리는 게 아닙니다. 컨텐츠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가 훨씬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컨텐츠 업계에 있는 분들한테 1년에 100억씩 더 주면은 이게 퀄리티가 훨씬 좋아져가지고 더 잘 팔리는 상품일까요? 뭐 그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팬덤을 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팬덤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뭐 이것도 뭐 사실 세계 1등 하려는 목적 때문에 하는 얘기지만, 예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불과 몇 주 전에 나온 뉴욕타임즈 기사입니다. 그래서 북 리뷰 섹션에 항상 좋은 책을 소개해 주는데, 이때 기사 제목은 2025년에 오늘까지 나온 좋은 책들, 이거를 뭐 연말에만 할 수 없으니까 이걸 했습니다. 자, 1번을 봤더니 한강 작가의 우리 헤어지지 않는다가 나왔습니다. 야, 이거 기자님들이 봤으면 또 이제 보도를 했겠죠. 한강 1등, 뉴욕타임즈 1등,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 기사가 의미 있는 건, 한강 작가는 훌륭하고 뭐 조명을 받을 만하지만 나머지 14권의 책들과 함께 언급됐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두 번째 예를 보여드릴게요. 저 이거 뉴욕타임즈에서 다른 기사로 여러 번 봤습니다. 뉴저지에 있는 한국찜질방, LA에 있는 한국찜질방. 한국찜질방이 얼마나 어메이징하냐. 이게 이제 가끔 메이저 뉴스에 나와요. 이렇게 노골적인 사진까지 해가면서 이거는 뉴저지 로컬에 있는 찜질방을 아주 심도 있게 막 2페이지짜리 기자로 소개를 해준 겁니다. 뭐 때도 밀 수 있고 이제 뭐 이런 얘기합니다. 때 밀고 나면 얼마나 피부가 좋아지는지 이런 얘기해요. 이거 보고 나면, 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때 밀는 문화, 뭐 온돌 문화, 이거 얼마나 위대하냐. 우리는 정말 세계 1등인가 봐. 또 지금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아마 미국살이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아마 이런 거 깨달으셨을 거예요. 같은 섹션, 같은 기자가 어떤 기사를 쓰냐면요, 베트남의 음식은 훌륭하다.
아프리카 가나의 음식은 훌륭하다. 심지어 미국과 적국인 이란의 음식을 집에서 만들어 먹어보자. 팔레스타인의 음식을 만들어 먹어보자. 여러분, 문화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요? 우리가 300조를 보는 게 목적인가요? 근데 그거는 좀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지금 베트남에 관세 매긴 게 억울하다고 그랬잖아요. 왜 억울하죠? 베트남은 미국에 수출밖에 못합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미국 거 수입해서 살 돈이 없어요. 심지어 베트남에서 나이키 운동화를 만드는데 그걸 베트남 사람들 자기가 수출하는 것도 살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수출하고 무역 불균형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베트남이 세계 신발 1등 선진국이라고 얘기를 안 하죠. 무역 적자를 보더라도 미국이 선진국인 이유는 다양한 걸 소비하기 때문이에요. 전 세계에 우리 문화 상품을 많이 팔아서가 선진국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가 전 세계의 다양한 거를 소비할 수 있을 때 진정으로 저희가 문화 강국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미 K-팝이 이걸 스스로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300조 목표를 제시하기도 전에 어떻게 깨달았죠? 저는 사실 시장과 자유경쟁의 메커니즘을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봉준호 감독, 한강, BTS 이분들이 20대, 30대 정부 보조금 받았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사실 지난 20년간 성공한 K 콘텐츠는 정부 보조금 안 받은 데서 나왔어요. 정부 보조금 받는 순간 아마 음반 하나 내는 시간보다 그거 증빙하고 보고서 써내는 시간이 훨씬 많았을 겁니다. 투명성을 위해서. 자, 그럼 K-팝 그룹들이 뭘 깨달았느냐? 여기 지금 에스파, IV, 그다음에 뉴진스 있습니다. 여러분 다 뭐 눈치채다시피 최소 한 명에서 절반가량이 외국인 멤버죠. 자, 그러면 또 우리가 그런 생각합니다. 아, 일본 시장과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그쪽 멤버를 받아들였다. 예? 혹시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시나요? 예.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중국, 일본 가수들을 우리의 안방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스스로가 지금 풍성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 긴 꼬리 만들기, 생산과 공급의 비용을 낮추는 겁니다. 그게 뭐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트워크, 데이터 센터, 싼 가격의 인터넷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새로운 니치를 지원하는 거. 제가 예를 보여드릴 텐데 인공지능 문화 콘텐츠를 제가 오늘 한번 킬러 콘텐츠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이전에 제가 요 두 가지 빨간색은 잊어버리시고 저 두 가지만 기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 두 가지를 김대중 대통령이 하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하셨고. 김대중 대통령이 어떻게 긴 꼬리 만드셨죠? 초고속 인터넷망 만들어서 긴 꼬리를 만드신 겁니다. 자, 새 니치를 어떻게 만드셨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남한테 우리 걸 팔아서가 아니고 남의 걸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풍성해진 두 가지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일본 문화 개방한 거고 두 번째가 스트림 쿼터 축소한 겁니다. 그 우리는 지금 노무현 김대중 정부랑 그건 도저히 안 맞는 정책이었던 것 같아 상상하실 수 있지만 저는 이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K 콘텐츠 강국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이게 대안을 하나 제시해 드린 겁니다. 이건 저희 학과가 대전 예술의 전당이랑 했던 새로운 예술 양식의 실험입니다. 자, 여기 이제 저희과 학과장 이성희 교수님이 하시는 라바랩에서 한 건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원래는 모션 캡처를 할 때는 빛이 있는 카메라를 썼는데 여기서 빛이 없어도 되는 라이다 센서를 써가지고 자, 지금 보시면 무용수들이 춤을 출 때 저 뒤에 그림이 같이 움직이죠. 실시간으로 무용수들의 모션을 캡처를 해가지고 AI가 이거를 재학습, 재해석을 실시간으로 해서 뒤에 비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용수들이 춤을 추는 사이에 AI가 재해석한 그 모션의 동작들이 뒤에서 지금 계속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몇 가지 종합적인 기술들이 필요해요. 2분 40초. 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저희 학과의 브라인 앤 코그니션 랩인가? 그러니까 그 인지심리학자가 하시는 음악 랩입니다. 뇌인지식 과학자가. 지금 두 명의 무용소가 머리에 브레인 스캐너를 쓰고 있어요. 근데 브레인 스캐너는 실시간으로 뇌파 신호를 잡아서 컴퓨터로 보냅니다. 역시 AI가 그걸 해석을 해서 지금 이 두 사람이 뭐 같이 춤을 추고 있지만 지금 서로 남남인 거 아니에요. 근데 둘이 서로 바라본다는 이유만으로 이 뇌파가 갑자기 싱크로가 일어나는 거 아세요? 지금 저 보고 계시죠? 지금 우리 뇌파가 동조하고 있어요. 찍고 있다면. 그래서 그 전기 신호가 이 두 무용수가 동조를 할 때마다 이게 번쩍번쩍거리도록 실시간으로 지금 형상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전 예술의 전당에서는 이 두 가지 계획이 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하여 지금 이거를 저희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공연을 했습니다. 끄셔도 됩니다. 자, 두 가지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취향이라는 거는 원래 불평등한 시장입니다. 그거는 로마 시대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 취향의 시장에서 한국의 콘텐츠가 세계로 진출하게 된 계기는 우리는 하지 않았지만 글로벌 네트워크를 만들었던 플랫폼 기업들 덕분입니다. 그럼 이 기반에서 우리 스스로가 더 문화 선진국이 되는 거는 우리가 남한테 많이 팔아서가 아니고 다양한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누리게 함으로써 저는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더 좋은 콘텐츠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 가지 전략은 우리 내부의 긴 꼬리를 더 만드는 이런 네트워크 인프라와 컴퓨테이션 파워에 더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이 인공지능에 그렇게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 역시 문화 콘텐츠에 연결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험적 사업들 연구들에 투자를 하시고 그걸 통해서 니치를 만들어 가시는 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시는 하나의 유력한 시나리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